안녕하세요. 오늘 경제 단어죠. 수요 보겠습니다. 67페이지. 수요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경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67페이지 수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7페이지. 수요 이렇게 돼 있죠. 수요. 자, 수요는 어떤 사람들을 말해요?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수요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디맨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맨더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수요는 우리가 D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요는 D로 표현하고요. 자, 수요 개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의 개념. 수요의 개념은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했죠. 자, 일정 기간의 개념입니까? 일정 뭐다? 기간의 개념이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요. 기간으로 앞으로 나타내면 이걸 앞으로 허를 유자 쓰겠습니다. 유량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이걸 뭐다? 유량이라고 쓰겠습니다. 유량 개념. 자, 수요는 원칙이 유량 개념을 쓰는데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절한 개념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정이란 시점 개념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시점 동안이라고 표현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시점이란 용어를 쓰면 이거는 뭐다? 절량 개념이라 부르겠습니다. 절량 개념. 그죠? 자, 영어로는 우리가 스톡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유량을 플로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사전적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사전적 개념. 그래서 사전적 개념입니다.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지 사후적 개념은 아니겠죠. 그래서 사후적 개념으로 놓으면 틀립니다. 자, 사후적 개념은 어떤 것을 사후적 개념으로 쓰면 우리가 물건을 제가 이미 구매를 하였다면 이거는 사후적 개념이 되므로 수요가 아니라고 되겠죠. 수요가 되려면 뭐다? 사전적 개념이죠. 자, 지금 샀다는 거요. 사고자 하는 욕구입니까? 사고자 또는 하는 욕망이 되겠죠. 욕망이 된다. 욕구. 자,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라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구매력 있는 것을 우리가 유효라 씁니다. 유효 뭐요? 수요라 씁니다. 유효 수요. 자, 유효수는 구매력 있는 상태를 뭐라 본다? 유효수요라 씁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수반된 상태를 유효수라 쓰겠죠. 여기 반대되는 내용을 우리가 잠재수요라 쓰겠죠. 우리가 잠재수요라 쓰기도 하고 대기수요라 쓰기도 하고 이런 것을 어떤 사람들은 니더라 하여 소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뭐다? 소요. 니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소요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요. 되겠죠? 소요라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는 구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매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겠죠. 없는 상태를 말하고 네 번째는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는 가격은 뭐다? 최고 가격의 성격이 없죠. 최고 가격의 성격을 갖고 있죠.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 수량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최대 수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자, 수요의 개념은 크게 네 가지 요건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가지 요건으로 나누겠죠. 자, 그러면 여기 유량과 저량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 찾는 문제가 나온다면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유량 개념 시험이 간단하게 나오면 유량 개념이냐 저량 개념이냐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량 개념이냐 저량 개념이냐 물었다면 그죠? 유량 개념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기간의 개념을 표현하면 유량 개념 맞겠죠? 시점으로 표현하면 저량이 되겠죠? 그러면 기간의 개념이냐 시점의 개념이냐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점을 의미하는지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뭡니까? 자, 월과 연으로 많이 표현된다. 문제가 나왔을 때 월 또는 뭐다? 연 이렇게 표현되면 이거는 뭐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량의 개념이 되겠죠. 이런 것으로 표현한 것들이 가장 대표가 소득의 종류들을 예를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소득의 종류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기 때문에 자, 엄청 많겠죠. 그래서 소득들은 이걸 수입이라 되고 수출이란 말을 써도 되겠죠. 뭐 임대료로 표현해도 되겠죠. 임대료라든지 그죠? 원치대 이런 소득의 종류로 표현이 된다면 당연히 유량 개념이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거래량, 수요량, 자, 균형량 이런 양자가 나오면 거의 유량 개념이 됩니다. 자, 근데 수요량이 나오든 공급량이 나오든 관계가 없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뭔가면 신규라는 말이 나왔을 때 신규라는 주택이 등장했습니다. 여기는 양이 붙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중고라는 주택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중고를 재고 주택이 나왔을 때 여기 양을 붙였다 하여 이걸 유량으로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양이 붙더라도 뭡니까? 저량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재고라는 단서가 들어오면 유량으로 가면 절대 안 되고요. 자, 화폐라는 양이 있죠. 화폐라는 그죠? 화폐량이 나오든지 또는 통화량이 나오든지 관계없는데 이때도 양을 붙였을 때 이 화폐 통화량이 나오든지 화폐량이 나올 때 이때는 양을 붙이라도 저량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소득의 종류는 전부 일로 가니까 GNP가 나오든 GDP가 나오든 관계없습니다. 자, 이런 소득의 종류는 다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이고요. 자, 저량의 개념은 자, 기말을 기점으로 하는 우리가 자산의 개념이 나오면 다 일로 가야 됩니다.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로 자, 구성되어 있죠. 부채의 종류들을 보면 가장 대표로 넣는 게 뭐다? 주택 상환사채가 되겠죠. 주택 상환사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채권의 종류들은 당연히 저량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고 쓰겠습니다. 가격은 우리가 변동의 원칙 때문에 자, 기준 시점을 정하여 평가를 합니다. 기준 시점을 정해서 평가하니까 가격이 나오든 가치가 나오든 지가가 나오든 이런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일로 가고, 자, 유량의 합이라든 지문이 나오면 합이 나오면 어디로 간다? 저량으로 가지만 어떤 변동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라는 말이 나오면 자, 어디가 있습니까? 저량이지만 인구 변동이란 말을 붙여면 유량으로 둔갑이 됩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그냥 인구만 나오면 뭐다? 당연히 저량을 찍으시면 되겠죠. 근데 인구 변동이란 단서를 여기 붙여주면 이거는 유량 개념으로 용어를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 놓으면 이거는 주는 문제인데 이런 걸 틀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가가 기본적으로 틀리면 오면 되겠죠. 어떤 형태로 시험에 나오는지 아래 기출문제에서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중요 기출문제 자, 있죠? 67페이지. 자, 한번 풀어볼래? 내가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다 풀었죠?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량 변수와 수량 변수인데 기억은 지대니까 수익 개념이에요. 지대는 무슨 작자다? 토지 사용의 대가를 줄여 맞죠. 땅을 우리가 지대라서 건물을 임대료라 씁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건물은 임대료라는 말을 쓰죠. 토지는 지대라는 말을 쓰겠죠. 소득의 종류가 되니까 유량이라 썼고, 니은은 자산이란 글자 있죠. 자산은 회계학적 용어가 됨으로 인하여 자산은 연말에 자산을 평가하겠죠. 자, 언제? 12월 31일까지 잘라서 1월 1일 날 작년 자산을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니까 시점이니까 저량이 되고, D컷은 뭐다? 인구도 자, 시점을 정하여 인구조사를 하겠죠. 시점을 정하지 아니면 인구조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량이 되겠죠. 자, 열은 량자가 붙었으니까 생산량 붙으니까 유량으로 선택하시고요. 미음은 소득이니까 유량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비읍은 재고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저량으로 표현한다면 여기 정답은 자, 유량이 기역과 미음과 자, 열이 되겠죠.
기억, 리얼, 미엄 이렇게 됐죠. 기억, 리얼, 미엄이고, 자 절량은 뭡니까? 니은과 디귿과 비읍 되겠죠. 그럼 정답이 몇 번 됐어요? 2번이 정답 되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찾으시고요. 자 68페이지로 갑니다. 자 수요의 개념은 이 네 가지 종류 제가 여기다 했습니다. 일정 기간 개념, 사전적 개념, 유효 수요.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 최고 가격, 최대 수량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네 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책은 세 가지밖에 안 적어놨죠? 자 참고하시고요. 수요량과 수요 결정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이 수요량과 수요 결정 요인인데, 수요량과 수요 결정 요인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함수 관계라 보통 부릅니다. 이걸 뭐다? 함수 관계라 부르는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수요량을 우리가 종속 변수라 불렀죠. 수요량을 여러분 책이 뭐다? 종속 변수 적어 놨습니까? 양은 종속 변수 되겠죠. 왜 종속됩니까? 자, 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속이니까 결과물이 됩니다. 종속이냐 독립이냐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느냐 영향을 주느냐 되겠죠. 그죠? 그럼 영향을 주려면 원인이 되고 영향을 받는 것을 결과물이 되겠다. 그러면 수요량은 원인일까요? 결과물일까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결과물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물이 있고 원인이 있다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말을 본다면, 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당해라고 씁니까? 또는 해당이라 씁니다. 자, 당해를 쓰든 해당을 쓰든 관계없죠. 해당을 쓸까? 해당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당해 또는 해당.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 되겠죠. 자,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재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해당되는지 하는가 하면 문제에서 주가 나오는 겁니다. 주가 지금 뭡니까? on, non, 이의가, 즉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면, 그럼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면 이거는 아파트가 뭐다? 주가 되므로 이걸 해당이란 말을 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이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면 이건 원인이 되겠죠. 원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 책에 뭐라 적어놨습니까?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되겠죠. 영향을 주는 요인과 영향을 받는 요인이 되겠죠. 영향을 주는 요인을 우리가 자 독립변수라 썼죠. 자, 독립변수라 썼고요. 영향을 받는 것을 여러분 책에 종속변수라 써놨을 겁니다. 독립이냐 종속이냐는 시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자, 여기서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이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뭡니까?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주므로 가격이 뭐를 그린다? 수요량을 결정함으로 인하여, 자, 이게 가장 큰 영향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과 좀 미묘한 영향을 주는 용어를 한비우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재화의 가격 외가 되겠습니까? 가격 외.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요인도 있겠네. 이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면, 자, 해당되는 재화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면 다른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까? 이거는 쓰면 안 되겠네. 축축하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재화 가격 외적인 다른 것들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다면, 이런 것들이 뭐 수십 개가 있다면 수십 개를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차이점인 고유만 적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인구 암기하십니다. 소득과 인구, 기호와 선호도 있습니다. 4개만 적겠습니다. 자, 이런 거 말고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자, 금리도 있고 가격이 오르리라 예상도 있고요. 그죠? DTI도 있고 LTV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죠? 막 수백 개 적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죠? 뭐 대체제, 부한제도 적어도 관계없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공급에도 나오고 수요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안 적었습니다. 크게 나누면 다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과 가격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시험에 다른 요인으로 문제가 하나를 쓰고 여러 조건으로 문제를 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 조건으로 문제를 내야 되겠죠. 그럼 이 여러 조건들이 존재한다면 수요면 존재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소득, 인구, 기호, 선호, 이 네 가지는 어디만 존재합니까? 수요에만 존재하는 것을 고유라고 부릅니다. 고유. 자, 고유가 존재하는 것은 어디에 놓으면 틀린 지문입니까? 공급에 놓으면 틀린 지문이 되므로. 자, 어디만 존재한다? 수요면 존재한다. 자, 요렇게 제가 정리한 것은 책대로 한 거, 책은 지멋대로 적어놨거든요. 수험서는 참고로 보시고요. 여러분 기출문제 지문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동산 학계로는 기출문제가 조문이라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와 기본서가 틀리면 기본서가 잘못된 겁니다. 기출문제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소득과 인구와 기호와 선호도 이렇게 있겠죠. 요 네 가지를 고유라 보시면 되겠죠. 이것들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겠죠. 그죠?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분법으로만 딱 정리하시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큰 글자만 쭉 보면 되겠죠. 자,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쭉 넘어갔네. 자, 넘어갔습니다. 자, 7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71페이지 잠깐 갔다 가겠습니다. 책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요 다리 하나 있고 다리 밑에 뭡니까? 목이 나와 있고 이렇거든. 책들이 순서대로 안 나와 있어 그래요. 이 수험서의 단점이에요. 모든 수험서 다 그래요. 내년에는 또 바꿔놔요. 중구난방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리겠죠? 수요의 법칙을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뭡니다? 수요의 법칙. 오른편에 수요의 법칙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수요의 법칙이 먼저 나오고 수요 곡선이 나오고 다음이 수요 함수가 나오고 다음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책은 여기저기 막 나열해 놨어요. 그래서 나열해 놨으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순서를 바꿔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정신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안 되겠죠. 수요의 법칙은 뭐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면 당의 재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수요의 법칙이라 씁니다.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면 이건 뭐다? 수요의 법칙이라 부르는데 이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자, 반비례 관계 이렇게 보인다. 반대로 간대요. 마이너스 관계돼요. 이걸 반비례 관계. 자, 플러스 관계를 정비례 관계라 부르고 마이너스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 씁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가정합시다. 이 갑이라는 제가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2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2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만 원의 돈을 한 달 동안 기간 동안 제가 빵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달간 갑은 빵을 사 먹기 위한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어요? 2만 원이란 것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기간의 개념 맞겠죠. 그럼 유량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Y축은 가격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X축은 뭐다? 수요량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양축은 Y축으로 표현하고 가격축은 X축으로 표현하며 가격을 우리가 프라이스라고 표현을 하고 자, 양을 퀀티티하여 Q로 편의상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과 수요량이 있으면 이건 두 개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 형성하겠죠. 만약에 시장에서 빵의 가격이 100원이 결정이 된다면 수요량은 최대 수요량은 몇 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200개를 구입할 수 있겠죠. 자, 200개 수량이 결정됩니다. 가격이 결정됨으로 인하여
양은 종속 변수니까 양은 자동으로 결정되겠죠. 자, 만약에 시장에서 이 빵의 가격이 200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자, 수량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100개의 수량이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인상됨으로 인하여 수요량은 감소하였습니다. 이걸 무슨 관계? 반비례라 부르고,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인 것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용어를 쓰고요. 이 가격과 수요량의 만나는 점을 우리가 말하죠. 이걸 대응점이라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들었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이 만나는 점, 자, 등점, 같은 점이다 라고 부르게 한다. 이 등점을 모두 연결한 것을 수요 곡선이라 부른다. 자, 그러면 수많은 점들이 존재한다면 이 점들을 모두 연결하면 뭐가 된다?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며, 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었습니까? 그럼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이다 라고 용어를 씁니까? 이런 거 시험 나요. 수요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틀리고 오시면 안 되겠죠. 수요 곡선은 뭐다?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수요의 법칙과 관계있습니다. 이 수요의 법칙 때문에 대체 효과와 소독 효과로 설명이 됩니다. 이 대체 효과와 소독 효과를 합친 것을 가격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책들은 합성 효과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 자, 선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점들을 모두 연결한 것을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모양이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72페이지 수요 법칙이라고 했습니까? 수요 법칙이라고 부르겠죠. 수요 법칙은 자, 가격과 수요량이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 밑줄을 긋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이걸 수요의 법칙이라 쓰겠죠. 자, 이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자, 소도 효과와 대체 효과를 합친 것을 가격 효과라 쓴다. 그럼 가격 효과는 뭐 플러스 뭡니까? 자, 가격 효과는 뭐 플러스 뭐다? 소득 효과와 그죠? 대체 효과를 합쳤습니다. 대체라는 효과를 합친 것을 가격 효과라 쓴다. 자, 우리 가격 효과라 쓰기도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합성 효과라 쳐도 관계없죠. 그래서 합성 효과라 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가격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합친 것을 가격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타이틀 뭐 먹고 대상 보지 말고요. 수요 곡선은 70페이지 보시면 자, 수요 곡선은 있습니까? 자,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곡선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되겠죠? 자, 우하향 곡선이다.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시험에 놓을 만한 것들이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딴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72페이지 별표합니다. 72페이지 별표인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거 시험에 자꾸 나와요. 여기 별표를 칩니다. 여기는 시험에 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어디입니까? 유량과 저량을 비교하는 문제. 이거 안 놓으면 뭐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이 두 개를 중점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어떤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는가 하면요,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만 변하면 수요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앞으로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겠습니다. 이걸 뭐다?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겠습니다.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불러요. 자, 부동산 학계론 이 용어 큰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세부 내용은 안 읽어도 돼요. 법하고 좀 다릅니다. 법은 많이 읽어봐야 되지만 부동산 학계론 책 읽는 거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죠? 큰 용어만 알면 문제 푸는데 이상이 없겠죠. 이론을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제 풀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은 가만히 있고 가격 외 다른 것들이 어느 하나라도 변화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 부른다. 이걸 뭐다? 수요의 변화라 씁니다. 이걸 수요의 변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겠죠?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불러요. 자, 다시 봅니다. 자, 가격 외 다른 것은 아무런 변화 없다. 자, 이 두 가지 묶음이 존재한다면 두 개가 동시에 변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자, 알프레드 마샬이 말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으면 자, 알프레드 마샬 무덤 파서 뭡니까? 물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계적 공통 용어가 됩니다. 세계적 공통 용어가 되니까 그죠? 자,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가격 외 다른 것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만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걸 앞으로 수요량의 변화라 쓰겠죠. 수요량의 변화는 저 앞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들고 오겠습니다. 저까지 가면 힘들겠죠? 자, 100원 할 때 얼마였습니까? 200개를 기꺼이 구입할 용의가 있었죠. 200원 할 때 얼마를 살 용의했습니까? 100개를 기꺼이 구입할 수 있겠죠. 요점과 요점을 제가 이렇게 연결한 것이 뭐다? 수요 곡선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뭐만 변했습니까?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만 변했습니다.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만 변함으로 인하여 자, 뭐만 변했다?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만 변했죠. 100원 하던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200원으로 가격만 변했죠. 그러면 어디 상에 이동했습니까? 수요 곡선상에 처음에 이동했죠.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 씁니다. 이걸 뭐다? 수요량의 변화 되겠죠. 요거는 수요 곡선 여기 포인트는 뭡니까? 상입니다. 상. 자, 수요 곡선 상에 그죠? 점의 이동 이렇게 쓰겠죠. 점의 이동이라고 써도 되겠죠. 요걸 생략하고 그냥 수요 곡선 상 이동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까? 수요 곡선을 벗어납니까?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 부릅니다. 되겠죠?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이 내리면 수요 곡선 상에서 뭡니까? 이동했습니까?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 쓴다. 되겠죠? 그러면 수요의 변화는 이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의 변화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200원 가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정합시다. 가격은 200원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수량은 몇 개였습니까? 100개가 결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죠. 인구의 증가는 수요량도 증가하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100개 사면 3명이 사면 뭐다? 300개가 되겠죠. 그죠? 300개 되겠죠. 그럼 오른쪽 이동을 증가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증가라 부릅니다. 되겠죠. 소득이 늘어나도 수요 증가요 아니에요? 증가죠. 만약에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럼 왼쪽으로 가는 것을 수요 감소라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다면 수요 감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가격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가격 외 다른 요인이 어느 하나라도 변하면 수량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 부르며, 이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이걸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입니까?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 이렇게 연습했는데 시험장엔 자체를 생략하고 딱 나옵니다. 그럼 수요 곡선의 이동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할 때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 이렇게 연습하는데 실제 시험은 수요 곡선의 이동 이렇게 딱 내버립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은 헷갈리겠죠.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불러요. 이걸 수요의 변화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반드시 정리를 해 두어야 되겠죠. 별표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되는 재화의 가격만 변하면 수량이 바뀌겠죠.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며,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점의 이동을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며, 수요의 변화는 가격이 변했으면 가격 외가 변했어요. 가격 외 다른 것들이 어느 하나라도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겠죠. 수요량은 무조건 바뀌어요. 자, 그러면 가격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가격 외적인 다른 것들이 어느 하나라도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 부르며,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을 의미한다. 자, 요거 구분합니다. 놓으면 이거 두 개를 바꾸어서 나왔죠. 작년에도 기출됐다 됐죠. 기출이 엄청 잘 되므로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놓고 안 놓고 관계없이 무조건 정리가 돼야 되니까 별표를 꽉 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체크 되겠죠? 수요량의 변화는 첫째 줄 마지막에 보니까 당의 재화의 가격만 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걸 동일한 수요 곡선 상자 동그라미 되겠죠? 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 쓴다. 되겠죠? 자, 수요량의 변화는 당의 재화 가격 변화에 따라 구매가 주는 양의 변화인데,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곡선 상자 되겠죠? 상에서 점의 이동을 말한다. 자, 수요의 변화는 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죠. 이외 요인이 변했으면, 가격이 변해서 가격 이외 변해서 이외 요인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다. 이걸 수요의 변화라 씁니다. 이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건데, 아래 그림 보시면, 자, 첫 번째 그림은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했죠. A점에서 B점으로 곡선상에 이동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며, 두 번째 그림은 그래프 자체가 움직였죠.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만 정리하시면 되고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요. 자, 74페이지 기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해놨죠. 아파트에. 아파트가 뭐예요? 자, 당의 재화란 뜻입니다. 되겠죠? 대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옳게 묶은 거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느냐 이걸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를 빨리 보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보이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3번입니다. 이거 30초 만에 찍는 겁니다. 자, 몇 번이 답이다? 3번 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건 볼 거 없죠. 빨리 찾는 거예요. 답은 어디 쪽에 있습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자, 이거 해당되는 재화가 아파트잖아. 그럼 아파트 가격이 어떤 것인가 빨리 보는 거예요. 하락이든 상승이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바뀌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가 되니까 여기는 뭔다? 3번밖에 될 수 없어요. 빨리 찾아야 돼요.
자, 금방 찾았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딴 거는 시험하고 큰 관계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쭉 가시고요. 자, 공급을 한가 보겠습니다. 공급. 이 공급이라는 용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 자, 앞에는 좀 쉬우니까 가고, 저 뒤에 가면 탄력성하고 좀 어려운 것들이 나오니까 거기 시간을 좀 필요하거든요. 읽어볼래요. 자, 수요의 반대가 공급자입니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반대되는 용어 되겠죠. 반대되는 용어인데, 공급은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을까요? 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을 앞으로 서플라이라 해서 뭡니까? 예? S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개념이 있겠죠? 개념 되겠습니다. 공급의 개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로 똑같이 나눠서 보겠습니다. 네 가지 똑같이로 나눠보겠죠. 자, 여기도 일정 기간 개념을 써야 될까요? 똑같아요. 일정 기간 개념으로 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선언기 원칙입니다. 기간의 개념이 놓으면 뭐다? 유량 개념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유량 개념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 이거 반대가 일정 시점이 되겠죠. 일정 시점이 보이면 저량이란 말을 써야 되겠죠. 특히 우리가 주택은 재고라는 주택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어떤 개념입니까? 저량 개념이 되겠죠. 이걸 뭐다? 저량 개념으로 여기 들어옵니다. 들어온다 보시고, 여기도 사전적 개념을 씁니다. 공급도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을 쓰겠죠. 공급했다는 거요. 공급하고자는 욕구입니까? 공급 아직 안 했습니다. 이만큼 앞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마에 공급하고자 되겠죠. 이마에 공급하고자 되겠죠. 이마에 공급하고자는 그죠? 능력이 되겠죠. 이 능력이다. 이마에 공급하고자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반대가 뭡니까? 이미 공급을 해버렸으면 사후적 개념은 아니겠죠. 시장이 이미 공급했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팔아버렸으면, 매도해버렸으면 사후적 개념이죠. 사후적 개념은 아니고요. 세 번째, 유효 공급입니까? 유효 공급입니까? 유효 공급은 뭡니다? 공급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죠? 공급할 수 있는 뭐다? 그죠? 자, 돈이 있어야 돼. 돈. 능력이 있어야 돼. 이만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돼.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이것도 잠재 공급이 됩니다. 앞으로 공급하겠죠? 잠재 공급이 되겠죠. 자, 이거는 원가니까 최고입니까? 최소입니까? 최소입니다. 최소 가격이다. 원가 밑으로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안 팔겠죠. 원가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급은 선 위에 가격이 있고 수요는 선 아래 가격이 있습니다. 선이 최고입니다. 그죠? 그러면 수요는 최고니까 뭐다? 선 아래에 있고, 공급은 최소니까 선 위에 가격선이 올라와 있어요. 그되겠죠. 그래서 최고 가격이며 수량은 최대수량으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둘 다 최대수량입니다. 양은 둘 다 최대수량, 동등한 개념이 되니까 봐두시고요. 여기도 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똑같이 나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똑같이 나오는데 이건 좀 이따가 보고요. 자, 뭐부터 먼저 볼까요? 공급 법칙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순서상으로 뭐다? 공급 개념이 나오면 공급 법칙이 나와야 되겠죠. 뭐가 나온다? 공급 법칙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순서상으로 봤을 때 공급 법칙.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은 정비례 관계 있어요. 정비례 관계. 플러스 관계 있습니까? 마이너스 관계 있습니까? 예? 플러스 관계죠. 자, 이걸 플러스를 정비례 관계 있습니다. 이걸 정비례 관계다. 마이너스를 반비례.
수요는 무슨 관계 있습니까? 단 비례 관계 있죠. 공급은 정비례 관계 있죠. 이걸 수학에서는 플러스를 증감수라 쓰고 수학에서는 마이너스 관계를 감소함수라 쓰기도 하더라. 참고로 봐두시고, 갑자기 증감수 감소함수는 이게 뭐 책이 없는데 하지 말고 플러스를 증가, 마이너스를 감소함수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림을 한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 본다면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이 존재하므로, 자, y축을 가격축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프라이스 원점 제로가 되고요. 자, x축을 공급량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퀀티티니까 q로 표현이 되었습니까? 자, 이번엔 제가 빵 장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풀빵을 취급하는데 이 원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원가, 그죠? 이 비용이 드는데 이 빵을 하나를 생산하는데 50원이 원가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개당 50원이 든다면, 빵 한 개당 50원이 든다면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면 50원보다 많이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되겠어? 많이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시장의 가격이 100원이 결정이 된다면 한 개당 얼마를 남겼습니까? 이윤이 50원 남겼죠. 그러면 이분은 100개를 기꺼이 공급할 용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빵 가격이 시장에 200원에 결정이 되면, 자, 생산 단가는 동일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생산 원가는 동일한데 뭐만 상승했어요? 예? 가격만 인상이 되므로 이윤율이 더 많이 발생했어요, 적게 발생했어요? 더 많이 발생하겠죠. 이윤율이 크면 공급자는 더 많이 만들어 팔 용의가 있습니까?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윤 창출의 그 목표를 하겠죠. 기업이 이윤이 없는데 누가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죠. 단순한 경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이윤이 있는 상태는 기업을 하지 말아 해도 막 할 겁니다. 이윤이 없으면 뭡니까? 하라 해도 누가 하겠어요? 손해보면서 아무도 안 하겠죠. 그래서 공급자는 어디에 있다? 이윤 극대화의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인상이 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인하가 되면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가격 인상되면 공급량이 늘어났잖아. 가격이 인하되면 공급량이 줄어든다. 가격이 인하되면 공급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가 좋습니까? 이윤율이 감소합니다. 뭐가 줄어든다? 이윤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 가격과 공급량이 만나는 점을 제가 연결하면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입니까? 예, 우상향하는 곡선이 된다라고 씁니까? 자, 그래서 공곡선은 우상향 곡선입니까? 우하향 곡선입니까? 우상향 곡선입니다. 이걸 우하향 곡선, 이렇게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것도 틀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곡선은 뭐다? 우상향하는 곡선의 그림을 그리겠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이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정비례 관계 있음으로 인해서 공급은 당연히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며, 가격이 인상이 되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다? 이윤율이 높기 때문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은 이윤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공급의 법칙이라 부르며, 이 공급의 법칙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뭐다? 공급 곡선이며, 이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공곡선은 이제 개별 공곡선을 우리가 한 개의 비용 곡선이라 씁니다. 자, 개별 공급과 개별 공급선과 시장 공급선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로 한번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급을 뭐란다? 개별 공급이라 부르겠습니다. 되겠죠? 자, 가격이 200원일 때, 가격이 뭐다? 200원일 때 갑이라는 사람은,
자, 몇 개를 기꺼이 만들어 팔 용이 있습니까? 200개를 기꺼이 만들어 팔 용의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값이라는 개별 수요를 한 개 비용 곡선이라 써도 됩니다. 한 개 비용 곡선이라 쓰겠습니다. 한 개 비용 곡선은 뭡니까? 개별 공급 곡선을 다른 말로 한 개 비용 곡선을 했습니다. 개별 공급 곡선을 다른 말로 한 개 비용 곡선을 했습니다. 개별 공급 곡선 하면 금방 알아보니까 즉 한 개 비용 곡선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한 개 비용 곡선은 개별 곡선을 우리가 한 개 비용 곡선에 쓰는데, 자, 시장에 갑이라는 사람도 있고 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까? 을이라는 사람도 있겠죠. 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공급 곡선이 자 200은 할 때 얘는 뭡니까? 250개를 기꺼이 만들어 팔 용의가 있다면 시장에 갑과 을 두 사람만 존재한다면 이걸 수평으로 합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수평으로 합산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림을 그리면 시장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그럼 시장 공급 곡선을 그림으로 그리면 200은 할 때 시장 곡선은 250과 200을 수평으로 합산하면 얼마가 나왔습니까? 450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450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수평으로 합산을 하면 450이 나오므로 공선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시장 공급 곡선은 자, 더 많이 누워있죠. 자, 그럼 시장 공급선과 개별 공급선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완만해요? 시장이 완만한 곡선. 자, 그래서 완만한 곡선이 되겠죠. 자, 이거는 완만한 곡선, 이거는 급경사입니까? 개별 곡선은 급경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비탄력적이란 말을 쓰면 안 되고요. 되겠죠. 자, 시장은 완경사가 됩니까? 완만한 경사 되겠죠. 완만한 경사니까 시장은 탄력적이란 말을 써도 된다.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지문을 제가 비교를 해 본다면 시장 곡선이 개별보다 더 탄력적이다 용어를 써도 관계없겠네. 되겠죠? 그러면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을 비교한다면 시장 공급선은 뭐다? 개별 곡선을 수평으로 합산했습니까? 수평으로 합산했어요? 수직으로 합산했어요? 수평으로 합산했습니다. 뭘 합산했다? 수평으로 합산입니다. 수평으로 합했지 수직으로 합쳤다 하면 틀립니다. 뭐로 넣으면 틀린다? 수직으로 합산한 거 아닙니다. 뭘 합산했다? 수평으로 합산한 것을 시장 공급선이 되며 시장 곡선이 보다 더 완만한 형태를 나타내니까 이걸 탄력적이라 보시고, 자, 이 공급량과 이 공급 양과 책에 공급 양과 공급 결정 요인이라 했죠. 이 공급 함수는 제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책 보니까